시바지로 팔려온 18살 소녀 소리가 첫날 밤 별채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흔들리고 문 밖에서는 빗장 걸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소리는 그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밤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온 노대감은 소리의 옷깃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감춰온 비밀을 꺼냈지요. 너는 아이를 낳으러 온 것이 아니다. 시바지로 팔려온 소녀에게 대감은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왜 하필 가난한 소작인의 딸 소리를 골랐던 것일까요? 그날 밤 소리가 듣게 된 다음 한마디는 그녀의 운명뿐 아니라 한양 대저택의 주인까지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야기는 나흘 전 조선 헌종 임금 시절 충청도 어느 가난한 소작집에서 시작됩니다. 논 한마지기 없이 남의 땅을 빌려 붙이며 빚더미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집이었지요. 그 집의 딸 이름은 소리였습니다.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처럼 꿋꿋하게 살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소리는 18살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어머니 손발을 씻겨드렸고 해가 지면 아버지의 집신 밑창에 삼주를 꿰어 놓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서당 훈장 어르신은 글 공부에 목마른 소리를 눈여겨보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배움에는 차별이 없다며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 덕에 소리는 가난한 소작인의 딸이면서도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다 삭은 광주리를 들고 뒷산을 오르내리며 고사리를 뜯던 아이의 발바닥에는 늘 돌부리에 찔린 피가 맺혔지만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 특히 나빴습니다. 어머니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환절기마다 끓여드리던 쑥물도 듣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기침 소리는 가슴 깊은 데서 올라오는 것처럼 무거워졌지요. 약 한 첩 지어드릴 돈이 없다는 것을 소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흉년에 도조를 내지 못했고 지주댁에 밀린 쌀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도요. 산비탈을 오르며 소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몸이 사내였더라면 품팔이라도 나가 돈을 벌 텐데 하고 혼잣말을 내뱉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서방이 논두렁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등 뒤로 낯선 가마 하나가 마당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사인교였지요. 가마에서 내린 것은 40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엔 산호 비녀를 꽂고 짙은 남빛 비단 저고리를 걸쳤는데 마을 안악들과는 격이 달랐지요. 그 여인이 소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대로구나. 눈매가 맑고 어깨가 반듯해 대감마님께서 흡족해 하시겠어. 소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기침을 쏟아내며 나왔지요. 어머니의 낯빛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소리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소리를 끌어안고 울음을 삼켰고 아버지 박서방은 마당에 풀썩 무릎을 꿇었지요. 그 초라한 등을 바라보며 소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팔려갈 줄은 몰랐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리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배부르게 먹지 못한 이 가난이 아버지의 잘못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천천히 비단옷 여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려는 건가요? 소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여인이 부채를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양 민대감댁이다. 대감나리께서 대를 이을 시바지를 구하고 계시지. 네가 선택되었다. 시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리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양반집 대를 잇기 위해 몸을 바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쫓겨나는 여자.
마을에서 시바지로 갔다가 돌아온 여인이 미쳐 죽었다는 이야기를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약값과 빚을 갚아주시겠다면 가겠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땅바닥에 이마를 받고 통곡했지요. 비단옷 여인은 품에서 은자 30냥이 든 주머니를 꺼내 마당에 던졌습니다. 소리, 한 사람의 값이 은자 30냥이었던 것입니다. 소리는 그 돈을 주어 어머니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약 드시고 겨울 양식도 사세요. 저는 괜찮아요. 소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광대뼈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요. 어머니가 소리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차라리 이 어미가 죽을지언정 너를 보낼 수는 없. 어머니, 저 때문에 우시지 마세요. 저는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계세요. 소리가 어머니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18살 소녀의 두 눈에는 이미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그날 밤 소리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올 때 해온 백동 비녀 하나, 그리고 서당 훈장 어르신께 받은 손때 묻은 명심보감 한 권이 전부였지요. 이튿날 새벽 소리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당 끝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흰 적삼이 새벽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흔들렸지요. 소리는 눈물을 삼키며 가마 문을 닫았습니다. 한양까지는 나흘 길이었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더 풀어보기에 앞서 복채 내는 셈 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댁내의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나흘 뒤 가마가 한양 북촌에 당도했습니다. 소리가 가마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눈앞이 아득했지요. 태어나서 본 가장 큰 마을이라고는 고을 장터가 전부였던 소리에게 한양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종로 내거리에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오갔고 비단옷을 걸친 양반들이 말을 타고 지나갔지요. 길가에는 엿장수, 떡장수, 보부상이 늘어서 목청껏 호객을 했습니다. 함께 가마를 탄 비단옷 여인, 그러니까 민대감댁 관비수장격인 옥분이라는 여인이 코웃음을 쳤지요. 한양이 처음이냐? 티가 다 난다. 대감댁에 가서 그런 눈 휘둥그레뜬 모습 보이지 마라. 창피하게. 소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옥분의 말이 매몰찼으나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소리는 손으로 저고리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삼배옷에 묻은 흙대가 부끄러웠지요. 가마가 북촌 깊숙이 들어갈수록 집들이 커졌습니다. 기와 지붕의 솟을 대문, 담장 너머로 소나무와 대나무가 보였지요. 마침내 가마가 멈춘 곳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민대감댁이었습니다. 소리가 가마에서 내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솟을 대문은 장정 3명이 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컸고 문 앞에는 돌사자 한 쌍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지요. 소리의 고향집 열채를 합쳐도 이 대문 하나를 당해내지 못할 듯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감나리께서 찾으시던 아이냐. 대문 안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회색 도포에 검은 갓을 쓴 차림새로 보아 대감댁 집사인 듯 했지요. 옥분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 윤 집사님. 충청도 땅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소문대로 눈매가 맑고 몸도 건강합니다. 윤 집사가 소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앞으로 모았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윤 집사가 턱을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먼저 마님 전에 인사를 올려라. 소리가 솟을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곳곳에
화초가 심겨 있었지요. 행랑채, 사랑채, 안채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하인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 들지 마라. 양반댁에서 함부로 눈을 굴리면 매를 맞는다. 옥분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소리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면서도 소리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의 가장자리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기에 지영을 눈에 익혀두어야 했지요. 안채 대청마루 앞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어 보였고 은빛 비녀의 남색 치마저 고리를 입고 있었지요. 민대감의 부인 해주 오시마님이었습니다. 마님, 충청도에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윤 집사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오시마님이 부채를 접으며 소리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소리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소리, 마님 전에 문안드립니다. 오시마님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소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오시마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민인지 경계인지 아니면 그저 무관심인지 그를 아느냐.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소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지요. 예, 마님. 천자문과 명심보감 정도는 읽을 줄 압니다. 고향 서당 훈장 어르신께 배웠습니다. 오시마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시바지로 팔려온 여종이 글을 안다는 것이 의외였던 모양이었지요. 소작인의 딸이 글을 안다. 서당 훈장이 여자아이에게 글을 가르쳤단 말이더냐. 예, 마님. 훈장 어르신께서 남녀는 다르되 배움에는 차이가 없다 하셨습니다. 소리의 대답에 오시마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괴이한 훈장이로구나. 허나 네가 글을 안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 네 몸에서 대감의 아이가 나오면 그만이니라. 오시마님의 말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소리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오시마님이 손을 흔들어 물러가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옥분아, 이 아이를 별채로 데려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라. 오늘 밤 대감나리께서 부르실 터이니. 소리의 심장이 듣는 듯 했습니다. 오늘 밤 옥분이 소리의 팔을 잡아 끌었지요. 소리는 비틀거리면서도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안채를 빠져나와 별채로 향하는 동안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요. 저 아이가 셋이 받이래. 불쌍하기도 하지. 대감나리가 예순을 넘기셨으니 첫날 밤이 어찌 될는지. 전에 들어온 시바지도 석 달 만에 쫓겨났잖아. 아이를 못 가지면 쫓겨나고 아이를 가져도 쫓겨나고 어차피 저 아이 팔자도 뻔하지. 그 말들이 소리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지요. 별채는 안채에서 떨어진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가 딸린 아담한 구조였지요. 목욕을 마친 소리에게 새 옷이 주어졌습니다. 옥색 비단, 치마 저고리와 산호 비녀였지요. 소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여인이 비쳤습니다. 충청도 땅 가난한 소작인의 딸이 아니라 어엿한 양반집 아씨 같은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단옷은 홀레복보다 수의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리는 거울 속에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이 옷을 입은 이 아이는 누구인가? 소리가 조심스럽게 거울면을 손가락 끝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의 여인이 손가락을 맞댔지요. 낯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겠다고 소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이 빗으로 소리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지요. 예뻐봤자 소용없다. 대감나리께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비단옷도 이 별채도 모두 빼앗기니라.
그 말이 뼈저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별채의 촛불이 켜지고 소리는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소리라 했느냐?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지요. 넓은 도포자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감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걸었지요. 소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대감의 명에 소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것은 예순을 간 넘긴 노인이었지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지요. 소리는 대감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지요. 슬픔이었습니다. 두려우냐? 대감이 물었습니다. 소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예, 대감날이 두렵습니다. 대감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행동을 했지요. 소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소리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감날이,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어디 산 것 앞에 무릎을 꿇으시나이까? 소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지요. 이른 평생 이 무릎을 꿇어본 일이 없었다. 허나 너에게만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너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 있으니. 사죄라니? 소리는 멍하니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사실 나는 내게서 아이를 얻을 수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아이를 얻을 수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고자이기 때문이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이 지직거리며 흔들렸지요. 소리는 대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소리는 그 눈가에 젊은 시절 전장에 나갔다가 창에 찔렸다. 목숨은 건졌으나 사내의 기능을 잃었지. 그래서 평생 자식을 갖지 못했다.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리는 숨을 멈춘 채 들었지요. 그런데 왜 시바지를,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소리가 물었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들고 소리를 바라보았지요. 이 집안의 재산이 탐나는 친척들 때문이다. 대감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소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민대감은 한양에서 5 손가락 안에 드는 대부호였지요. 선대부터 내려온 전담만 수백 마직이, 한양과 지방에 걸친 객주와 포목전이 10곳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지요.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모두 친척들 손에 넘어간다. 그 탐욕스러운 것들이 벌써부터 서로 물어뜯고 있지. 대감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 깊은 한이 서려 있었지요. 내 아우 되는 자가 있다. 민진사라 하지. 그 자에게는 아들이 3이 있는데 모두 투전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놈들이다. 내가 죽으면 저들이 이 집안을 삼킬 것이야. 그러니까 이 집안에 시바지가 들어왔다는 소문만으로 친척들의 손을 잠시 묶어두시려는 것입니까? 소리가 물었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감이 품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소리가 자세히 보니 문서였지요. 내가 너에게 청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대감날이 나의 수양딸이 되어다오. 소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양딸이라니 양반가의 딸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소작인의 딸입니다. 어찌 양반가의 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렵지 않다. 한성부에 면천첩을 올리고 수양녀로 등록하면 된다.
문제는 친척들이지. 대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척들이 반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너를 수양딸로 삼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것만이 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서 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야. 소리는 대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순을 간 넘긴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촛불에 반짝였지요. 물론 네가 원치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은자는 돌려받지 않을 터이니. 대감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소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요. 빚은 갚았으나 여전히 가난한 소작인의 딸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또 굶주릴지, 언제 또 팔려갈지 모를 삶이었지요. 대감날이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라. 하필 저입니까? 수양딸로 삼을 아이라면 양반집 딸을 택하셔도 될 터인데 왜 소작인의 딸인 저를 고르셨습니까? 소리의 질문에 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았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대감의 대답이 소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효녀 소문은 내가 만들었다. 소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충청도 땅에 효녀가 있다는 소문 말이다. 그 소문은 내 사람들이 퍼뜨린 것이지. 소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허나 효녀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보았다. 직접 보셨다고요? 소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전 고을 장터였다. 나는 충청도 객주일로 그곳을 지나다가 잠시 쉬었지. 그때 보았다. 허름한 삼배옷을 입은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떡 한 개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마침 길바닥에 쓰러진 늙은 거지가 있었지. 그 아이는 한참 그 거지를 바라보더니 자기 손에 든 떡을 내려다보았다. 아마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형편이었겠지. 그 아이의 눈빛이 소리가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떡을 쥔 그 손이 떨렸는데 결국 그 아이는 떡을 거지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소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였습니까?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는 그날 이후 사람을 보내 네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보았다. 내가 찾던 것은 예쁜 얼굴이 아니었다. 이 집안을 맡길 수 있는 마음씨와 배짱을 가진 아이를 찾았지. 소문은 내가 만들었으나 너라는 사람은 내가 직접 보고 골랐다. 소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순간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소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대감나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소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이 소리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요.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날이라 부르지 말거라. 그러면 뭐라 불러야 하나요? 아버지라 불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지요. 물론 고향에 계신 친아버지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신을 팔아야 했던 가난한 소작인이었지요. 지금 눈앞에 이 노인은 자신을 딸로 삼아 세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했던 그 순간을 보았던 사람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이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앞으로 험한 일이 많을 터이다. 친척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마님도 처음엔 네 편이 아닐 터이다. 그래도 버틸 수 있겠느냐? 버티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꼭 버티겠습니다. 소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내일부터 네게 장부 읽는 법을 가르치겠다. 계약서 쓰는 법, 이자, 계산하는 법까지 모두 가르치마. 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객주와 포목전, 전답의 수익을 기록하고 빚을 주고받는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지. 네가 이것을 배워야 내가 죽은 뒤에도 이 집안을 지킬 수 있다. 오늘은 푹 쉬어라. 내일부터 바쁠 터이니. 대감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소리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고향 고을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소리는 나흘 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했던 그 순간 누군가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첫날부터 쉽지 않았지요. 아침 일찍 옥분이 별채로 왔습니다. 마님께서 부르신다. 당장 안채로 오라 하셨다. 소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시마님이 자신을 부르다니 좋은 일일 리가 없었지요. 소리가 안채로 향하는 동안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오시마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서늘했지요. 마님, 부르셨습니까? 소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오시마님이 부채를 폈다 접었다를 반복하며 소리를 노려보았지요. 내년이 무슨 수작을 꾸민 게냐. 대감 어른께서 내년을 수양딸로 삼겠다 하셨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바라보았지요. 오시마님이 기다렸으나 소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변명보다 어떤 말보다 더 무거웠지요. 소녀. 오시마님이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소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오시마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소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소녀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만 낮게 말하고 소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건방진 년이 오시마님이 부채를 내던졌습니다. 부채가 바닥에 떨어지며 닭소리를 냈지요. 소작인의 딸 주제에 감히 양반의 딸이 되겠다고. 이 몸이 가만두지 않을 터이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마님, 그만하시오. 민대감이었습니다. 대감이 대청마루로 올라오며 말했지요. 이 아이에게 화를 내봤자 소용없소.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대감 어른, 어찌 이런 일을 제게 상의도 없이 결정하셨습니까? 소작인의 딸을 수양녀로 삼다니. 천하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시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마님, 우리게 자식이 없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모두 민진사내에 넘어갈 터이요. 그것을 원하시오. 그것은 민진사의 아들들이 어떤 자들인지 마님도 잘 아시지 않소. 투전판에 빠져 집안 재산을 탕진한 놈들이요. 저들에게 이 집안을 넘기느니 차라리 이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이 낫소. 대감의 말에 오시마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진사내에 대한 악감정은 마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지요. 물론 마님의 노후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문서로 남겨두겠소. 이 아이가 마님을 끝까지 봉양하도록. 대감이 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리가 오시마님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지. 마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오시마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가시지는 않았으나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지요. 믿을 수 없다. 저 아이가 입으로만 하는 말일 터이다. 그래서 문서로 남기겠다 하지 않았소? 오시마님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돌렸지요. 어차피 대감 어른 뜻이 그러하다면
제가 막을 수 없겠지요. 하나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는 제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시마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는 대감을 따라 사랑채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공부가 시작되었지요. 대감은 객주에서 보내온 장부를 직접 가져와 소리 앞에 펼쳤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가지 않고도 숫자를 통해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다고 대감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숫자는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개성 송상에게서 받은 인삼 거래 장부다. 한 양의 10전이고 100전이 한 관이니 이것을 은으로 환산하면 대감이 붓을 들어 종이에 계산을 적었습니다. 소리가 집중해서 따라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20날째 되던 날 소리가 처음으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동네 외관에 포목을 납품하는 계약 문서를 검토하다가 소리는 한 줄을 놓쳤습니다. 납품 기한이 2달인데 계약서에는 1달로 적혀 있었지요. 대감이 그 문서에 인장을 찍으려는 순간 소리가 다시 펼쳐보다가 발견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인장이 이미 찍힌 뒤였지요. 소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지요. 대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지요. 그러더니 대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실수는 은자 스모냥이다. 이번에는 내가 메우겠다. 허나 소라, 내가 죽고 나서 이 실수는 네 목숨값이 된다. 소리는 그 말이 무서운 것인지 따뜻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소리는 장부를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읽었지요. 처음에는 숫자를 보고, 2번째는 날짜를 보고, 3번째는 빠진 것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지요. 하라는 만대를 장부든 사람이든 빈틈을 보아야 한다. 어느 날 대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소리가 그렇게 스스로 배워가는 것을 대감은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1달이 지나자 소리는 계약서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개성 거강꾼이 보내온 인삼 거래 장부를 가져오더니 소리 앞에 내밀었지요. 발 너머에서 들어라. 내가 거강꾼과 이야기를 나눌 터이니 그 소리를 들으며 장부를 보아라. 소리는 발 너머 그늘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강꾼의 목소리와 장부의 숫자가 서로 달랐지요. 대감과 거강꾼이 대화를 마치고 거강꾼이 돌아갔을 때 소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강꾼이 이자를 2번 붙였습니다. 여기 원금에 이미 이자가 반영되어 있는데 또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대감이 흐뭇하게 웃었지요. 잘 찾았다. 저런 수법에 속으면 1달에 은자 10냥씩 잃게 된다. 그러나 소리의 성장을 기뻐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감댁 안에서 밤마다 담을 넘어 나가는 하인이 한 명 있었지요. 저 소장년이 대감 어른을 꼬드겨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 진짜 수양료로 삼을 모양이야. 이러다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어지겠어. 민진사의 새 아들이었습니다. 투전판에 빠져 이미 자기네 재산을 탕진한 자들이었지요. 이들은 민대감이 죽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리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 여자를 없애야 합니다. 없앤다니. 어떻게? 방법은 많지요. 병에 걸려 죽게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민진사의 큰아들 민상진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민진사가 턱을 쓰다듬었지요. 함부로 손을 대면 형님께서 의심하실 터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입니까? 형님의 병을 악화시키는 거다. 민진사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대감은 60을 간 넘긴 노인이었지요. 이미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님께서 수양녀 등록 문서를 한성부에 올리시기 전에, 유언장을 쓰시기 전에 보내드려야겠다. 그 말에 세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의 음모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감댁에 손님이 찾아왔지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대감의 아우되는 민진사였습니다. 웬일이냐, 진사. 대감의 목소리가 냉담했습니다. 진사가 웃으며 말했지요. 형님께서 시바지를 들이셨다는 소문을 듣고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도 돌더군요. 형님께서 그 시바지를 수양딸로 삼으셨다는 소문 말입니다.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문이 빠르구나. 한양은 좁지요, 형님. 설마 정말로 소작인의 딸을 수양녀로 삼으신 겁니까? 진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대감이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그렇다. 내 뜻이다. 형님, 그건 안 됩니다. 우리 민씨문중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소작인의 딸이 양반가의 딸이 된다니, 이건 조상님들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투전판에 빠져 집안 망신을 시킨 네 아들들보다 부끄럽겠느냐. 대감의 말에 민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님, 그 말씀은 너무 하시는군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돌아가라, 진사. 네가 왜 왔는지 내 다 알고 있다. 민진사가 이를 갈며 일어섰지요.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 일은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민진사가 돌아갔습니다. 대감이 한숨을 쉬며 소리를 불렀지요. 소라, 다 들었느냐? 예, 아버지. 모두 들었습니다. 저자가 민진사다. 앞으로 네 앞길을 가로막을 자이니 절대 방심하지 마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리는 민진사가 나간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뱀처럼 차가운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소리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쳤습니다. 안채에서 오씨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내 비녀가 없어졌다. 산호 비녀 말이야. 소리가 달려갔을 때 안채마당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오씨마님이 하인들을 몰아세우고 있었지요. 하인들이 모두 앞마당에 몰려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 눈들이 일제히 소리에게 쏠렸지요. 어떤 눈은 의심이었고 어떤 눈은 은근한 기대였습니다. 시바지 주제에 아가씨 행세를 한다더니 역시 소작인의 피는 속일 수 없구먼. 하인들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요. 소리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받아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옥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혹시 새 아가씨가 훔친 것은 아닙니까? 소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옥분이 자신을 지목한 것입니다.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저 아이 방을 뒤져보아라. 오씨 마님이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소리의 별채로 향했지요. 소리는 억울했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 하나가 산호 비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마님, 이 아가씨 방에서 비녀가 나왔습니다. 소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씨 마님이 냉소를 지었지요. 역시 소작인의 피는 속일 수 없구나. 도둑년. 소리는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캄캄하고 좁은 공간이었지요.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가득 채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창고 안에서 소리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장부든 사람이든 빈틈을 보아야 한다. 대감의 말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지요. 자신을 이곳에 넣은 자가 있다는 것은 그 자가 자신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미리 꾸며진 일이라는 뜻이었지요. 꾸민 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소리는 어둠에 눈이 익자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바닥을 손바닥으로 더듬었지요.
어둠 속에서 소리의 손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것이었지요. 손가락으로 집어 올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짙은 자줏빛, 옥분이 늘 입던 저고리와 같은 빛이었지요. 소리는 그것을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이튿날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소라, 네가 정말 훔쳤느냐? 아버지,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모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쥐고 있던 비단 조각을 내밀었지요. 창고 바닥에서 주웠습니다. 옥분의 저고리 천입니다. 대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옥분아, 네가 어제 소리를 봤다고 했느냐? 이에 대감날이 어디서 봤느냐? 안채 앞들에서 봤습니다. 몇 시쯤이었느냐?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하인을 불렀습니다. 봉이야, 어제 해질 무렵 소리가 어디 있었느냐? 별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상을 갖다 주러 갔을 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이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비단 조각은 무엇이냐? 옥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으면 곤장설은 대다. 대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옥분이 울먹이며 입을 열었지요. 민진사 나리께서 시키셨습니다. 새 아가씨를 모함하면 은자 5냥을 주겠다고. 소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진사가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이 길게 한숨을 쉬었지요. 역시 그놈이었구나. 대감이 오시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들으셨소? 이것이 친척이라는 자의 짓이오. 오시마님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옥분을 내쫓으시오. 저런 년을 이 집에 둘 수 없소. 오시마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옥분이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지요. 살려주세요. 대감날이, 마님. 옥분의 비명이 멀어져 갔습니다. 소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소라, 대감이 소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앞으로 더 험한 일이 닥칠 터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있었지요. 민진사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빠르게 성장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시마님이 병이 든 것입니다. 가을비가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날 밤, 마님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지요. 의원이 왔다 갔지만 열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다른 객주일로 자리를 비웠고 하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웅성거렸지요. 심한 열이라 곁에 있다간 옮는다며 하나둘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님 방 앞 마루에는 어느새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소리는 마님의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마님은 이불을 잔뜩 덮고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부엌에서 대야의 찬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님 곁에 앉아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었지요. 이마가 수처럼 뜨거웠습니다. 소리는 그날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한 시즌에 한 번씩 수건을 갈아주었고 마님이 헛소리를 할 때는 손을 잡아주었지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라서가 아니었지요. 그냥 이 방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어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마님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흐릿한 시선이 소리에게 닿았습니다. 오시마님이 쉰 목소리로 물었지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소리가 대야에 수건을 다시 적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깨어나실 때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오씨 마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혔지요.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소리의 손이 마님의 손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그 손이 차갑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오씨 마님은 소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바뀐 것은 없었지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보는 눈빛에서 그 전에 날카로움이 빠져 있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소리의 별채에 두꺼운 솜저고리 한 벌이 아무 말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이 사람을 시켜보낸 것이었지요. 누가 보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묻지 않았지요. 다만 그 저고리를 품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감의 몸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저녁 대감이 저녁상을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소리가 달려갔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의원을 불러요. 어서. 하인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의원이 도착해 대감을 살폈지요. 식중독입니다. 음식에 상한 것이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리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소리가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오늘 저녁상 누가 차렸어요? 부엌 여종 춘댁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차렸습니다. 아가씨, 재료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평소처럼 창고에서 가져왔습니다. 소리가 창고로 갔습니다. 장독대 옆에 놓인 된장 항아리를 열어보았지요.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된장 누가 건드렸어요? 춘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요. 어제 민진사 댁에서 보낸 하인이 왔었습니다. 무난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소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진사, 또 그자였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대감의 침상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침상 곁에서 소리는 조용히 한 가지를 준비했지요. 아직 대감이 살아계신 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도록 소리는 한성부에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민진사의 비리가 담긴 증거문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내며 때가 되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지요. 아버지에게만 의지하지 않겠다고 소리는 다짐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겠다고. 대감이 눈을 뜨자 소리가 말했지요. 아버지, 민진사, 내가 음식에 독을 넣은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 대감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저자들이 언젠가는 손을 쓸 줄 알았다. 다만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지. 대감이 기침을 하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소라, 내 말을 잘 들어라. 예,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소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다. 내 나이가 60을 넘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 오늘 일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지. 대감이 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무엇입니까? 너를 한성부에 면천첩과 수양녀로 정식 등록하는 것이다. 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보다 아버지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아니다. 내가 죽고 나서 네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민진사 내가 너를 내쫓을 것이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 대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소리는 대감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며칠 뒤 대감은 한성부에 면천첩과 수양녀 등록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성부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인장을 찍었지요. 소리는 공식적으로 민대감의 수양녀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민진사 내에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이 미치셨어? 소작인의 딸을 수양녀로 삼다니? 아버지,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저 여자가 재산을 다 가져갈 겁니다. 조용히 해라. 아직 방법이 있다. 민진사가 아들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수양녀로 등록되었다 해도 형님께서 유언장을 쓰시기 전에 보내드리면 재산은 혈족에게 돌아온다. 형님께서 유언장을 쓰시기 전에 민진사의 눈에 섬뜩한 빛이 서렸지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열흘 뒤 대감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지요.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이 몸에 퍼졌습니다. 이미 간과 신장이 상했습니다. 소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을 쓰면 낫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의 말에 소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아버지. 대감이 힘겹게 손을 들어 소리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죽음은 예정된 것이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다. 네가 아니었어도 저자들은 결국 나를 없애려 했을 터이다. 대감이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죽은 뒤 이 집안을 네가 지켜야 한다. 어떻게요? 저 혼자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주마. 책상 아래 숨겨둔 상자를 가져오너라. 소리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대감이 상자를 열더니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지요. 이것은 유언장이다.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네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지. 소리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리고 이것은 민진사의 비리를 기록한 문서다. 대감이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저자들이 전답소송에 끼어들어 뇌물을 받아 챙기고 힘없는 소작 농가의 땅 문서를 위조해 가로챈 증거지. 수십 집 소작 농가가 땅을 빼앗긴 사건이다. 저자들이 행패를 부리면 이것으로 막아라. 대감이 소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라, 내가 네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네가 스스로 해내야 한다. 아버지, 대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평생 자식이 없어 한이었다. 그런데 말이지요. 대감이 소리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네가 떡을 내려놓던 손을 보았을 때 나는 알았다. 저 아이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살릴 아이라고. 하지만 죽기 전에 너를 만났으니 그 한도 풀렸구나. 소리가 대감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지요. 그날 밤 민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의 손을 잡은 채로 말이지요. 대감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요. 그 중에는 민진사와 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탐욕이 서려 있었지요. 장례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리가 민진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진사 쪽이 먼저 움직였지요. 장례를 마치기 무섭게 민진사가 민씨문중 어른들과 대감댁 하인들을 앞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목청을 높였지요. 형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 집안은 문중에서 맡아야 한다. 저 소작인의 딸은 시바지로 들어온 것이지 진짜 수양녀가 될 수 없다. 어서 짐을 싸 나가거라. 민상진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썩 나가라. 시바지 주제에 수양녀 행세를 한 것만도 모자라 이제 대감 어른 재산까지 차지하려는 게냐. 소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지요.
솥을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성부 설이었지요. 소리가 며칠 전 미리 연락을 취해두었던 것입니다. 설이는 소리 곁에 나란히 섰지요. 앞마당에는 민씨 문중 어른들, 대감댁 하인들, 그리고 담장 너머에서 기웃거리는 이웃들의 눈이 모두 이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진사 어르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은 제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성부의 인장이 찍혀 있지요. 민진사가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지요. 이건 가짜다. 형님께서 이런 문서를 남기실 리가 없어. 민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가짜라고 주장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한성부 설이를 바라보았지요. 설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양녀 등록 및 유언장 인장을 확인했습니다. 진본입니다. 마당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민진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래졌지요. 이 애년이 형님을 꼬드겨서 민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소리가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민진사 어르신과 아드님들의 비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수십 건의 전답 소송에 끼어들어 뇌물을 받으셨고 힘없는 소작인들의 땅 문서를 위조해 가로채셨지요. 피해 입은 집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진사의 세 아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를 씨바지라 비웃던 하인들이 이제는 민진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자가 남의 땅 문서를 위조했다지. 대감댁을 삼키려다 제 죄를 들킨 꼴이구먼. 문중 어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진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요. 그건 어디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서 오씨마님이 일어섰습니다. 장례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마님이었지요. 마님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소리는 이 집의 딸이다. 그 한마디가 마당에 떨어지자 민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 문서만은 조용히 물러가시면 이 문서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집안에 손을 대시면 그때는 한성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소리가 차갑게 말했지요. 민진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끌어냈지요. 두고 보자. 이년아. 민진사의 악다구니가 대문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지요. 소리는 그 대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쥔 문서가 떨렸지요.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지요. 마당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오시마님이 대청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먼저 안채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소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지요. 소리는 대감에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집안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개성 송상들과 손잡아 인삼 거래를 넓혔고 동네 외관에 포목을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지요. 객주와 포목전을 늘렸고 새로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3번 읽는 버릇은 평생 변하지 않았지요. 은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리 아가씨가 한양 최고의 상인이 되셨다더군. 소작인의 딸이 그렇게 됐다니 세상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개의치 않았지요. 10년이 지나자 소리는 한양에서 5 손가락 안에 드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민여상이라 불렀지요. 소리는 부를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고아들을 거두었지요. 고향 고을에 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지요. 훈장 어르신이 자신에게 그랬듯이 어느 해 가을, 소리는 충청도 고향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떠나온 그 마을이었지요. 소작집 어머니와 아버지는 건강하셨습니다. 소리가 해마다 보내온 것들 덕분에 더 이상 남의 땅을 빌려 붙이지 않아도 되었지요. 소리는 마을 어귀에 새로 지은 서당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천, 지, 현, 황, 우, 주, 홍, 황. 서툴고 더듬거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소리는 눈을 감았지요. 오래전 자신도 저 자리에 앉아 그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약값도 없어 눈물로 밤을 보내던 시절이었지요. 소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담장에 기대어 그저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소리가 대감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옷이 마님도 함께였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님이 먼저 말했지요. 그 밤에 고맙다는 말을 못했구나. 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께서 깨어 계셨으니 충분합니다. 소리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고향에 세운 서당에서 첫 번째 학생이 과거에 급제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관리가 되었지요. 소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이 흩날렸지요. 소리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딸로 삼아주셔서, 저에게 세상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그날 장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봐주셔서. 소리가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오시마님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자꾸나.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지. 예, 어머니. 소리가 마님의 팔을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졌지요. 사람은 피로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지킨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집안의 미래를 살리기도 하는 법이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라, 내가 죽은 뒤에도 마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느냐?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두렵지 않다.